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민주당 정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제1야당 거대당이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가결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부결이 되면서 민주당의 방탄 논란 재점화됐습니다. 김남국 의원 교육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 파장, 정치권 이슈 많은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더불어 돈봉투 당임을 자인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야, 한 개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세 개 뺏겼어.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저는 돈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연 인 씨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셨습니다만 윤관석 의원 찬성이 139표, 반대가 145표, 기권이 9표가 있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찬성이 132표, 반대 155표, 기권이 6표였습니다. 자, 지금 이 숫자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외에 민주당 의원 한 10명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최병 편장님, 예상하셨습니까? 저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둘 다 가결될 것이다. 근데 네. 가결될 거라고 언론에서 예측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지명했던 의철환 윤리심판원장이 이 가결을 촉구한 적이 있었죠. 방송에 나와서. 아마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래도 가결을 자신하지는 못했고요. 예. 그 가결보다는 약간의 동정심 같은 거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봉투 문제가 정치권에서 사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암암리에 있는 거는 그건 취재해본 기자들 사이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분석에서 사실 국민의힘은 아마 다 가결표에 던졌을 것이고 민주당 상당수가 부결을 표에 던졌을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네. 가결표가 아닌 부결표를 던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비공개 네. 투표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돈봉투 문제가 그만큼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정치와 돈봉투라는 게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체포동의안, 특히 이 돈봉투 문제와 관한 체포동의안은 다른 체포동의안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했던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의 관행이긴 합니다만 그럼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돈봉투 가지고 의원을 구속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방탄이라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 그걸 감수하면서 사실상 거의 부결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당내 여당과 야당의 의석 분포를 보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적으로 가결시키지 않는 한 통과는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자, 김종욱 교수 보실 땐 왜
반대를 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탄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이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 자체가 좀 변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예.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들은 악착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화라고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29명의 의원들이 관련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전개를 했었고 또 다른 것은 지금은 수사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캠프에도 돈봉투가 전달된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는 소위 정치 컨설턴트 업체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상황 자체들은 방탄 이런 걸 뛰어넘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민주당을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 흐름들이 좀 강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어떤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의 구조화된 하나의 흐름들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128에서 130명 정도의 의원들은 이 사건 자체들을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20명 정도는 중립, 한 20명 정도는 지금 반명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정확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128에서 140까지는 저희 검찰의 체포영장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만약에 검찰이 진짜 제대로 된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이런 어떤 상황 자체는 반복될 예.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자, 이게 뭐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뭐 당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면 과연 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면 그게 또 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가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가결시키거나 뭐 부결시키거나 간에 이건 판사 앞에 가서 구속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가서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나가기만 해라 이거지 이게 무죄냐 유죄냐를 따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10개씩을 2차례에 걸쳐서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있고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의 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정근 씨는 물론이거냐 2018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송영길 캠프에 총괄 선거 대책 본부장까지 역임했던 강래구 씨도 처음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처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 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SNS를 통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던 강래구 씨가 나중에 인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부결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자, 정의민 의원 보실 때는 뭐 물증, 증거 이런 거 제시해도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굉장히 총명한 그런 그 어투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부결포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 총명함보다 더 중요한 게 설득력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이런 부결표를 날렸을 때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제가 앞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회의원의 이 면책 특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아직까지도 설득력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반문하게 해주는 상황이 네. 바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다르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특권이 불체포 특권과 그다음에 면책 특권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그 당대표 경선에서 300만 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를 가지고 녹음이 돼 있지만은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댄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게 어떻게 정치범이에요? 이건 자범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부결표를 해가지고선 했다 그래갖고 서로 악수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촌극,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한국 정치의 그런 속성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한 아까 최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동정심이 아니고 국회의 관행에 따른 일련의 공범의식 비슷한 건가? 그런 생각마저도 든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지? 조합장 선거에서 10만 원, 30만 원 받아도 다 걸려 들어가는 판국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녹음이 있는데 뭐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난 범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통용이 된다라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심판하고 따끔하게 단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밖에 없거든요. 그런 많은 함의를 지닌 사건이 바로 이번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요, 이 돈봉투 받은 걸로 지목된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자들이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체포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앉아있는 의원도 굉장히 자극을 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자, 정인주 변호사, 듣고 나면 어떻게 기분 좀 나쁠 것 같죠? 그렇죠. 그 국회에 앉아 있었던 그 표결을 하기 위해 있었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치 그 20명이라는 뭐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의원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 봉투를 받은 혐의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왜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해야 되는지, 가결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혐의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것인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20명이 여기 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표결하는 게 불공정하다라는 말은 사실 국민들께서 하실 평가인 것이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굳이 했어야 됐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장관께서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오히려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희가 뭐 당론으로 모으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부결 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뭐 국민들이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뭐 원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았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라 뭐 그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은 뭐 저희가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장관 탓을 하면서도 정치적 부담, 뭐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선배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그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뭐 피고인이 앉아서 그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누적되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국회 설명이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그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논리적인 입장에서 돈 봉투를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 기분 나빴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그 부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부결 결과를 보면요. 특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그 부결표가 굉장히 좀 다른데 그 부결표가 특히 10표 이상 차이가 나요. 이제 이런 점을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말이 아니라 네. 그 의원 개개인에 따라서 그 특별하게 좀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특히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뭐 여러 가지 그 지라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돌았습니다만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결을 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약간 그것과 비슷하게 이성만 의원이 10표나 더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전당대회의 특수성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예.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그 의원 간에 윤관석 의원이 했던 어떤 범죄 혐의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범죄 혐의가 좀 다르다는 그런 판단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이 부결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부결이 나왔다 이렇게 예.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 사실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투표로 인해서 아마 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이걸 보니까 부결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을 좀 속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떤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인데 예. 그것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특권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먼저 그것부터 반성을 해야 민주당의 예. 어떤 변명이 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바로잡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만 뭐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은 그러면 이렇게 일반 국민과 다르게 특혜를 누려야 되느냐, 액수가 적으면 안 가도 되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의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과 비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금품 액수 6천만 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 원과 교통편의를 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줘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매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강래구 씨는 이미 구속됐다는 거, 그 형평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1억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좀 의식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왜 현역 국회의원을 자기들 주장대로 돈이 뭐 큰 액수가 뗀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엿먹이는 거죠. 9,700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전당대 이 사건이 반부패 수사 2부가 담당할 사건이에요. 예, 자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걸 잡아 넣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장관은 50만 원, 30만 원도 구속된 적이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과 저는 법조인의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보고 네. 물론 뭐 다 나와서 이 그 매표 행위 같은 거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그 정치인들을 많이 취재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해요. 네. 그러니까 범죄 의식이 그렇게 법조인만큼 크지 않아요. 네. 그런 점들은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한 10년 전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러나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5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걸 다수의 그 어떤 그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뿌렸다면 네. 예, 예.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다수고 액수가 많다 그러면 구속 사유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정도의 시각 차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바로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했을 가능성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자기들끼리 뭐 봐주게 한다고 그래서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을 부여한 건 아닐 텐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아니 뭐 우리가 다 하던 건데 뭘 그래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윤관석 의원은 오늘 표결 앞두고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요청 못 들어가서. 출석.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는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지나친 것 같기도 한데 뭐 악수를 못했습니다. 자, 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자신들의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저는 돈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년 전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간담회를 주재하는 좌장종다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캠프의 조직 및 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만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향후 있을 법정에서의 싸움 역시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네. 자,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잖아요. 녹취록상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럽네요. 저분들은 돈 준 적도 없고 마련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녹취록은 뭐 사전에 조작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담겨 있는 건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저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과연 저렇게 저 사람들이 마치 사자우를 토하듯이 열변을 한다 그래갖고 저 사람들 말을 믿고 맞아 절대로 돈을 그렇게 300만 원씩 나눠주거나 받았거나 또는 그 돈을 만들었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체포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네. 그때의 이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사실 여부보다는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에 매우 좌우됐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쉽게 부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권표와 찬성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따박따박 그 내용을 이렇게 매우 그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네. 그 소위 이제 검찰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판에는 그냥 일반화된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어떤 그런 공범의식, 그런데다가 또 녹음 내용 중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상대 진영이 돈을 그런 식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마치 또 한동훈 장관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핑계거리를 지금 제공한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과연 민주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갖는 그런 그 위기감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지금 정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의원들은 결백함을 법정에서 당당히 밝혀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법원에 시간이 남아 있겠죠. 기소를 할 테니까요. 불구속 기소를 할 테니까 이 돈봉투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도 진행이 될 것이고 법정에 기소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면 자, 어떤 증거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옥죄할 건지 아니면 뭐 근거가 약해서 무죄가 될 건지 그건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번에 부결시킨 걸 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 이게 누구에게 가장 득이 될까? 이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뭐 득실 따지기 좀 그렇습니다만 자,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 검찰이나 민주당이나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어느 쪽에서 가장 웃을 것 같으세요? 이거 결과는요?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국민 여론이 좀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왜 국회의원들에게 저런 예를 들어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지? 그 특권을 부여한 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여론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치 검찰과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동훈 뭐 장관 개인의 문제는 또 옛날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뭐 오늘 발언했다고 그렇게 된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런 구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볼 때 이런 법무부 장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뭘 따라야 됩니까?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적,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 법률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논쟁을 뭘로 몰고 가느냐? 액수 논쟁으로 몰고 가요. 액수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갑자기 액수 논쟁으로 몰고 가고 범죄자인 척 국회의원들 20명에 대해서 면전에서 얘기하는 상황들은 저건 국민의힘 대변인이 발언할 내용이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얘기될 내용들을 정책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유죄가 된다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 아직까지 확진되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식의 발언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민주당에게 좋은 상황으로 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하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소위 법무부 장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라도 법무부 장관으로 올 국무위원은 저런 식의 정치화된 행태들을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비판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하는 건 아니고 이 검사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 아닌가요? 저건 체포동의가 왔고 체포동의의 내용을 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혐의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근데 아마 그런데 검찰이 저렇게 내용을 적어줬을까요? 제가 볼 때 저렇게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에 가감을 넣었겠죠. 글쎄요, 이 공소장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뭐 본인이
수사 내용을 보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했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게 좀 길어요. 네, 디테일하죠 좀. 그렇죠. 예. 근데 아마 검찰이 만들어줬을 거예요. 만들어주기에 예, 예. 기초 작업은.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긴 걸 보면 약간 가필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역대 법무부 장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네. 뭐 검찰은 똑같은 검찰일 예, 테니까. 이렇게 상당히 뭐 생각할 수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 장관도 뭐 국무위원 연수는 아니고 그 검사의 공소장을 대신해서 읽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얘기가 통하려면은 네.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체포 동의안을 읽었을 때 전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부결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하는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가결이 나온 겁니다. 그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이 말을 어떻게 했네,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한동훈 장관 때문에 가결을 했네, 부결을 했네 이런 발언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당하면 권성동 의원이 했던 것처럼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아보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열변을 토하는 이런 얘기를 법원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법원 앞에 가지 않고 국민들과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가 있을 때 초등학교 요즘에도 그 뭐 학생회장 선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본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선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거를 돌리고 선물을 돌리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야 이러면 안 돼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들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한동훈 장관이 말을 저렇게 한다. 정치 검찰이다. 정치 검찰에다가 그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준 게 누구죠?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검수완박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자꾸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한다. 이 자체도 틀린 말이고 그리고 불법하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죠. 그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아닙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이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이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을 저지르면 이 체포동의안 가결해가지고 구속심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하니까 부결해가지고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차이를 느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역풍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혹시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이유가요.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이번 케이스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뭐 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감정적인 민주당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라는 후일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그 발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사실만 적시하는 매우 드라이한 발제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 내에 그런 기권표를 유도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든다면 뭐 강내구 씨와의 형평성 이런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20명이 여기 앉아 있다 해가면서 한 그 자체의 발언은 상당히 자극하기에 매우 도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갖고 부결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지금 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적 사고를 한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의 그 본래 그 속성이 있잖아요. 행동 패턴 아주 디테일하고 또 자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하느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매우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검찰 수사 이렇게 계속 정치 수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평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박순자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하영재 의원 다 어디와 관련된 거냐?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돈 봉투가 오왔다는 거잖아요. 만약 검찰 방식으로 추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 봉투를 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과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동일한 논리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소위 송영길 전 당대표 캠프 진영에서 돈을 뿌렸는데 어떤 진술 내용 하나를 들어보니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다른 캠프도 돈을 뿌렸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은 수사하지 않겠지만 다음엔 수사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 예를 들면 그 녹음 내용과 관련해서 공수처에다 수사 의뢰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검찰이 국민의힘을 대하는 방식과 민주당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오는 정치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녹취록이 등장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거기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고 또 이정근 씨가 녹취한 게 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다는데 그걸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은 지금은 지금의 야권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의원, 뭐 박순자 의원 그 경우에는 그 한 단위 끊어질 텐데 그걸 확대하는 것과 이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거기에 있었던 전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얘기해요. 돈목차가 오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나 진술한 내용만 나오게 되면 예. 그냥 다 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술 내용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 사건도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받았다라고 하고 진술 내용이 나왔다고 한 사람도 준 바가 없었고 그렇게 얘기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또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네, 증거는 관련해서 예. 지금 뭐 강래구 씨도 네. 구속이 됐고 또 이정근 씨는 뭐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어떤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또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은 사실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영장 네. 발부할 때 그냥 발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장 발부할 때 그 가서 보면요, 다 그 증거까지 다 제출을 하고 굉장히 그 심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술 하나 가지고 막 이거저거 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과거의 그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3심까지 나오기 전부터도 그 계속해서 유죄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었고 계속 그런 언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네네. 이런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법에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특권을 벌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요. 우리나라의 헌법 그리고 형사 절차의 대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언제부터 강제 수사가 원칙인 것 마냥 그리고 검찰이 그런 권력들,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사실 불구속이 원칙이다라고 하고 그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도 많은 증거들이 있고 검찰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차고 넘치는 예. 증거들, 뭐 녹취록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기소를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소를 해서 어서 재판에 넘겨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빨리 네. 기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가 언제 5천만 원을 건넸는지 일시도 특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뭐 부결됐으니까 어쨌든 두 의원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법원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증거들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건지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 재밌는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뀌어졌죠.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교육위 전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되다 보니까 상임위 배분은 국회의장이 하게 되는데 법사위는 이미 무소속이 있어서 다른 상임위로 간 겁니다. 그게 하필 교육인데 김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 하지만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시죠. 의원님. 국회는 양심이 있어야지. 아유, 의원님. 무슨 소리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공정 원리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창피스러움을 하세요. 창피스러움. 비당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임원이시라며.
하게 하지 마세요. 예?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나중에 발언 기회 의원님들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오선 의원 아니십니까? 네, 말을 하겠습니다. 오선 의원으로서 국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국회가 이렇게 막아주면 오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네, 김남국 의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 교육 발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양심 있어라, 반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국회 법사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하고 뭐 이런 거는 본인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의정 활동을 했으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원회라는 곳의 특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교육위원들이라고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교육위원회면 뭔가 교육적인 목적 뭐 이런 데에 좀 부합하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그런 데에 과연 부합할 수 있느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교육에서 나가라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뭐 교육위원회 일단 그 국회의장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저런 정치적 공방 뭐 그걸 떠나서 네. 앞으로 뭐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 코인 거래 같은 거 하지 않고 활동하는지 뭐 그렇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육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뭐 뭔가 말을 할까 했는데 일절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여당 의원들이 좀 반발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교육위 배정 부적절하다고 계속 반발하고 계신데 교육위 배정을 혹시 본인이 원하시는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당에서는 교육위 배정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남국 의원 오랜만에 국회 나왔는데 뭐 기자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요, 김남국 의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에 참석한 것은 너무나 염치 없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김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정규모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부분이 다른 나라 국회의 경우에 징계를 받기 위해서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에서 상임위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윤리위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교육위에 배정을 받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하는데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위 아니라 다른 위원회 어딜 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임위 하다가 몰래 코인 그 거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여당에서의 반발은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국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회 안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도 그 소위 이제 표현은 뭐하지만 신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이 사람이 윤리위에 지금 제소가 된 상황에서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답게 지금 저거는 완전히 시장판에서 필부들이 서로 막 오고 가는 것처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편을 들어주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진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 한 단면인데 지금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하더라도 좀 국회의원답게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 사람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위 윤리위에 제소가 됐을 때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국회뿐만이 아니라요, 지역구에도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37일 만인데요, 봉사활동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린 겁니다. 뭐 내년 총선 사퇴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김종욱 교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좀 색다른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 저런 상황이 되면 예. 저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 국회 교육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진짜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잘 조정을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 봤을 때 어떻게 교육에 가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면 좀 여야의 양해를 구해서 큰 문제가 안 될 상임위로 가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또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돈 세탁도 안 했고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방식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러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안 남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 본인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소위 본인이 지금 탈당을 해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강을 보여줄 필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동보다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것들은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타당한 옳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어때요? 내년 총선 나올 것 같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총선을 다시 나오기 위해서 한 행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어느 정도 잠적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회의에도 오지 않고 상임에도 출석 안 하고 지역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월급 루팡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지금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참 많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표정이 좋네요. 뭐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 이성만 의원과도 악수하면서 표정이 좋은데, 국민들 보기엔 좀 그래요.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를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윤리위 곧 열리고 거기에 출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자, 15일이죠. 어떤 입장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사실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을 조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모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야죠. 하고 지금 이제 제 상황이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방문하면 무슨 얘기를 했느니 또 뭐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찾은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SNS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참 끝까지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분이 서울대 형사법 교수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받은 형사 판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학생들 형사법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을까 참 궁금해요.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에서 정말 특혜입니다. 일반인은 바로 법정 구속돼서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아무런 조건이나 그런 거 없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뭐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그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본인이 당한 이런 형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떤 보복의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읽힐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일전에 박영선 전 장관도 사진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집기들이 사실상 뭐 청와대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식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 사진에 보면은 그 술잔을 기울일 때 그 술병이 대통령의 그런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문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들이 아직도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에서 그 정치적인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술잔을 기울이는데 굳이 그 대통령을 들어가 있는 그 청와대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굳이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하다. 저런 사람한테 서울대에서 그 학생들이 형사법을 배웠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배승희 변호사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저 두 사람이 이제 술 한잔 하는 그 장면에 이 술병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 대통령이 이제 선물했던 그거다 그러면서 야 그것까지 챙겨가셨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뭐 그것과는 다를 수 있죠. 김정일 교수 보실 때 조국 전 장관 SNS 활동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확인할 건 저게 그 술병이 어떤 건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왜냐하면 해프닝이고요. 네. 청와대 앞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다 대통령 문양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내용 가지고 정치적 노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소주 한 잔 기울자라고 얘기했다고 한 달 만에 만나서 소주 잔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국민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본인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많이 알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매번 본인이 움직일 때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충분히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만나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위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 특히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게 반대표를 던졌던 소위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발언은 절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동 또한 절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런 행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 조국 전 장관의 팬덤에 기대서 예를 들면 저것을 또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이 민주당에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 적어도 이제는 좀 민주당 내부에서 결단을 내야 된다. 저런 문제를 계속 짊어지고 가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쁜 영향을 미쳤을 때 소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 진보층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좀 잘 임하십시오. 페이스북에 꼭 저런 걸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그 술병이 진짜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예.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술병을 돌리면 그 문양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굳이 그거를 보여주려고 예. 찍었다는 그 점에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움직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위가 뭘까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수 있었는데 지난 4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 뒤에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사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안 됐고요. 뭐 2심, 3심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음 총선까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출마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1심에서 비록 실형 선고를 받았더라도요. 그런데 이 북콘서트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전국을 다니고 있죠. 그리고 집은 관악 쪽으로 이사를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마 관련 정계 복귀, 복귀는 아니죠. 정계, 진출 이런 부분에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아니 심지어는 또 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분이 이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당선될 것 같다라는 덕담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시사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지금도 제가 상당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조국,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있어서 최대의 귀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회자되는 것으로 볼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진짜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김 교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런 올드보이들이 자꾸 나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올드보이들이 지금 뭐 심심치 않게 네.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날 보고 출마하라고 해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에 대해서 저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참 한국 정치에는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예. 여기 보면은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과 회를 안주로 술잔을 나누는 사진 뭐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올렸다고. 우리나라 정치가요, 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이라든지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 정치가 아직까지도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 역시도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은 정말 중도층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네 진영에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편을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돼가면서 실제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그 균형을 맞출 중도층에 대해서 중도층의 견해가 어디에도 이것이 착종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는 네. 뭐 조국, 문재인 이런 어떤 단편적인 이슈를 떠나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위기 경보음을 낼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이 뭐 부산 갔을 땐가요? 친구들 만나서 소주병 3개 올렸던 기억이 나요.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 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연결되면 그래서 야 그게 또 갖는 의미가 뭔가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그 당시에 저런 걸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의미부여를 자꾸 거기다 하다 보니까 정치와 연관돼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저것까지 다 연결해서 보면 네. 단순히 내년 총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선에도 관심이 있다고 저는 전 한참 전이긴 합니다. 아니 어쨌든 예, 예. 저 때부터 이미 네. 대선에도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 중에서 어찌 보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하되고 역진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직책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2개예요. 네. 그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2 자리가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뭐 2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총리를 한 사람도 많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지금 자기 본인의 총선 출마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마치 2인자인 양 지금 말을 해서 올렸어요. 예. 그 얘기는 조국 전 장관의 꿈이 아직도 대단히 크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빼면 문재인 정부의 뭐 잘한 점이나 잘못한 점에 대해서 본인이 거의 무한 책임을 느끼는 듯한 표현이에요. 네. 저렇게 보면 저거는 총선 출마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관악구로 했다는 데가 예.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바로 그 관악갑이라는 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으로 올 3월 달에 이사를 갔다는데 아까 그 과거 발언에서도 나오지만 서울대 교수로 복지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왜 서울대 옆으로 가죠? 그런 점이 저는 출마의 가능성을 뭐 거의 높이고 있고 뭐 이제 에드벌룬성 글이라고는 보지만 아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세력을 끌어들일 필요성 아마 그거를 조국 전 장관이 절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민주당 내에서도요 출마할 수는 있다 생각하지만 뭐 전제 조건을 거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출마 선언한 걸로 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예,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이게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고요.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이다. 이게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장윤정 변호사 보실 때 민주당에 무관하게 나간다. 과연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김의겸 의원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지금 뭐 전제 조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얘기는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것이 뭐 예정돼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과 뭐 전혀 독자적으로 무관하게 나가면 뭐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과 연결돼 있다고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지금으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1심에서 2년의 실형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결심과는 다르게 또 사법 절차에 의해서 출마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출마를 한다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뭐 개인의 자유니까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당이 대처를 하면 될 것이지 지금부터 벌써 뭐 당이 나서서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조국 전 장관과 뭐 민주당의 뭐 결부 이런 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굳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끼시고 좀 말을 좀 자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 민주당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조국 사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조 전 장관 출마와 관련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지도도 나침판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그런 조금 세기만 태도 이런 거로는 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는 사과는 없어요. 그냥 계속 잘못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진정한 사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진정한 사과 구체성. 근데 조국 전 장관 일가,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잘못한 거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있나? 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기숙 교수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오래전부터 사실 조국 교수가 정치에 입문해서 명예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또 하긴 합니다.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최 편집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글은. 저는 조기숙 교수가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중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견해를 같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그 법원에서 판결받은 징역 2년이 무의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거의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조기숙 교수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숙 교수가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참패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본인이 얘기해서 조국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는 뭔가 맥락상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조기숙 교수 본인이 약간의 무슨 인지 부조화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부분에 관해서 그 본인의 관점이 조금 일관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조기숙 교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이 교수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만약에 조국이 당선되면 커봐라 내가 해가지고 명예회복하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잘 안 되면 사과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게 교수들의 특징. 조기숙 교수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데. 김재욱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기숙 교수가 왜 이런 발언을 왜 하지? 본인이 여기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분명 있고 그래서 물 들어와서 노져오려고 하는가? 이분 책을 내셨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기숙 의원이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야 조기숙 의원이 대단히 객관적인 분이셔가지고 저런 얘기는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요. 조국 전 장관 주변에 계신 분들이에요. 조국 전 장관을 활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국 전 장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본인이 정책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조기숙 의원이 무슨 조국 전 장관을 매우 예를 들면 아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기숙 교수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전과가 있었지만 출마해서 유권자 심판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전제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결심 공판 다 끝내고 그 죄값 치르고 다시 나와서 이제 명예회복해라 이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 조 전 장관 재판 진행 중이고 1심에서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거 그거 잊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범죄자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났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로 이재명 대표가 찾아갔었는데 싱 대사가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첫날 질문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싱 대사를 겨냥했습니다. 역할 적절치 않으면 양국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를 했고요. 또 중국에서도 정재호 우리 주중 한국 대사에게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하는 사실상의 초치 행위를 또 했습니다. 양국이 지금 상당히 갈등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최 편집장님,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 예. 메모를 이제 들고 15분 동안 얘기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 이미 중국 외교부하고 싱하이밍 대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고 한중 관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그거를 그 싱하이밍 대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중국 외교부로서는 싱하이밍 대사를 옹호하는 게 당연하죠. 네. 뭐 이미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저런 식의 싱하이밍 대사식의 저런 그 태도가 네. 과연 국제적으로 뭐 무슨 뭐 비엔나 협약이니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네. 일반적으로 외교관들이 행하는 데를 훨씬 넘어선 것 아니냐 하는 네.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외교의 격이 낮아지는 거죠. 자, 뭐 이른바 전랑 외교라 그래서 이 자신들 정부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상대국에게 뭐 전하면서 뭐 갈등도 일으키고 뭐 일방적으로 통보도 하고 이런 식의 외교 방식이 지금 중국에서 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중국 전문가는 싱하이밍 대사의 뭐 배팅이라는 발언 이게 계산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번에 그 배팅 발언은 고도로 계산됐고 의도됐던 발언 아닌가. 싱하이밍 대사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한중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라든가 표현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중국 내부적으로 이미 조율이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나름의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자, 전문가도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중계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근데 이것도 중국 대사관 측과 이재명 대표가 조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이 아예 작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공세를 여권에서는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뭐 마땅치는 않지만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온라인상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상에서 예. 리짜이밍이라고 불러요. 이재명 이름에 대한 중국식 발음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마치 중국 하수인인 것처럼 뭐 이런 행태를 보인 거는 굉장한 수치이고요. 네. 자, 뭐 일방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뭐 알현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중국 대사의 이번 발언들은 외교적 결례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다는 부분이 참 아쉬운 지점인데요. 국민들께서 모두 다 보셨다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좀 더 책임 있는 비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만요. 비판에 더해서 그러면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인 비판,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들이 만나면 외교고 우리가 만나면 사대주의냐 약간 좀 거친 말을 써서 유튜브 채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했다는데 국익을 위해서 과연 뭐가 옳을 건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